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연장 오늘입니다. 가계빚이 1,060조 원을 훌쩍 넘기며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상 랠리가 이어져 오며 가계빚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근엔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며 이 가계부채가 다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이대로 괜찮은 건지 이경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과장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사실 가계부채 우리 경제 뇌관이다. 이 말이 예.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예. 지금의 가계부채가 특히 걱정이 되는 게 GDP 대비 이제 부채 비율을 보면 세계에서 세 번째, 네. 일부에서는 두 번째라고도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사실 BIS 기준으로는 세 번째가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한 그래서 상황인가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5%를 기록하였는데 말씀하셨듯이 이 수치는 이제 스위스, 호주 다음으로 세계 3위고요. 예. 그 2010년도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주요 43개국 중에서 14번째, 그리고 2018년에서 20년도에는 7번째였다가 이제 가계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금 오늘날 세 번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계부채 비율이 105%라고 하셨는데 이거 네.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한 부가가치보다 가계의 빚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를 넘기면 더 크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학계에서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은 그 가계부채 비율이 GDP의 80%를 초과하였을 때 그 소비 위축에 따른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그리고 자원 배분 비효율성이 증대하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80% 가계부채 비율이 80%라는 게 적정 비율인가요? 예,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적정 비율을 사실 저희가 정의를 하지 않은데 통상적으로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초과하였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작용이 경제에 발생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학계에서 연구를 많이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가계부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80%를 넘기는 시점부터 좀 우려가 커지는 그렇게 거군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가보다 가계대출 문제 지금 어때요? 요즘에 사실 하느니 물가보다 가계부채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우려가 크다는 거 아닐까 싶은데. 사실 뭐 물가와 가계부채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문제가 심각하냐라고 말씀드리긴 쉽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물가를 보면은 최근 이제 6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7%를 나타내면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8월 이후에는 저희가 봤을 때 다시 3% 내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이 2%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잔액이 줄어들면서 코로나19 기간 중에 106%까지 상승하였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점차 완만하게 하락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기조적으로 하락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흐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쯤에 물가 상승률 2% 정도 안정화될 거라고 했는데 3% 일단 다음 달에 3% 갈 것 같고 상당 기간이라면 언제 정도까지요? 일단은 적어도 금년 안에는 저희가 좀 그 물가를 2%로 안정시키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한국은행 저희 경제 전망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 세계가 긴축 기조에 있으면서 가계부채가 지금 느는 상황을 보면 걱정이 되는 게 유독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 통화정책 기조 정상화 과정에서 그 정책금리가 인상되었는데 그 우리나라와 호주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호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의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고 그리고 두 국가 모두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때문에 그 정책금리를 인상하였을 때 그것이 이제 기존에 있던 대출의 금리에도 곧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한 것이고요. 그 미국이나 독일처럼 이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책금리를 인상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가계의 기존 대출의 그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예. 최근에 이창용 총재도 이 가계부채를 상당히 걱정하는 언급을 했거든요. 네. 우리 지금의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특정 한 요인으로 기인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 공급 측 요인, 수요 측 요인, 규제 측면 요인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각각 나눠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래서 먼저 공급 측면의 요인을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이 그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리고 자본 규제 부담이 낮은 가계대출을 우선적으로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대출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데 근데 가계대출은 기업대출에 비해서 연체율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고요. 그리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설계했던 바젤 규제가 있는데 그건 국제적으로 이제 설계된 기준인데 네, 그 기준에 따르면은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가계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하게 하는 요인을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수요 측 요인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저금리 기조가 저기 장기화되면서 그 가계가 그 주택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계의 대표적인 안전자산격인 이제 정기예금의 경우 그 추이를 살펴보면 그 2013년도 하반기부터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그 실질 수익률은 음으로 전환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계가 그 뭐 주택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그런 이제 투자 수단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대출 금리가 이제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아지다 보니까 그 전세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도 가계부채 증가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다른 나라 다르게 그 차주 단위 규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DSR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DSR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늦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2012년도에서 14년도에 걸쳐 이제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 DSR 규제가 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이미 가계 부채가 상당 수준으로 누적된 2018년도 상반기가 되어서 이제 시범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DSR을 현재 도입을 하게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상당수의 대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세 대출이라든지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그런 대출들이 그 DSR 규제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가계 부채가 이제 크게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가계 부채, 가계 대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업 부채 상황은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워낙 일단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업 대출 상황은 어때요? 그 죄송한데 제가 사실 이제 이 보고서에 다루는 이제 가계 부채에 주로 포커스를 두고 있고 제가 지금 그 기업 부채가 이것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말씀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가 그 추후에 다른 보고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 지금 뭐 경고등이 켜졌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금 상당히 위기감이 조성되는 분위기인데 실제로 어때요? 정말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채무 상환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대출이 이루어졌던 그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는 다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채무 상환 능력이 높은 고소득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 대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소득 및 대출 증가율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 대출 증가율과 소득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증가율이 높을수록 대출 증가율도 높아지는 그런 양상을 뚜렷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가계 소득과 대출 비교. 그래서 왼쪽이 이제 우리나라고 오른쪽이 이제 미국인데 이제 보시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소득 증가율과 이제 가계 대출 증가율 간의 그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퍼져 있는. 거기서 이제 거의 수평이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이 많이 늘어날수록 대출 증가율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두 번째 근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에 대한 그 담보인정 비율 (LTV) 비율이 50% 이내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출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소득 차주의 상환 능력이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대출 금리가 상승하거나 그 자산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그 가계부채가 실제로 이제 금융 불안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득이 높을수록 이제 빚도 많은데 뭐 예. 그만큼 좀 갚을 어느 정도 여력이 예.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예, 맞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예. 자, 금융 불안정으로 그럼에도 이어질 위험이 예. 적다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계부채를 줄여나갈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면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고 자산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규모가 GDP 대비 적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미 여러 연구에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계부채가 GDP의 약 80%를 초과하였을 때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이제 그 산업별 대출 추이를 보면은 그 여타 산업에 비해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뭐 부동산업이라든지 임대업이라는 곳에 대출이 집중되는 반면에 우리 경제를 실질적으로 견인해 나가는 제조업이라든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대출 집중도가 오히려 축소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원 배분 효율성이 저해됨에 따라서 저성장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거로는 이제 예. 자산 불평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출 접근성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가계 대출을 통해서 조달된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었을 때 그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소득층의 자산이 저소득층에 비해서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2017년도에서 22년간 이제 부채 보유 가구와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 간의 그 순자산 증감 추이를 비교해 보았는데 실제로 보시다시피 그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가 그 순자산 증가폭이 그 보유했던 가구에 비해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상위 소득 40%가 대출 잔액의 76%를 차지하는 등 고소득 차주에게 대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득뿐만 아니라 대출 접근성 격차로 인한 자산 불평등 심화가 우려될 여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대출 지금 현재 가계부채 비율이 105%라고 하셨는데 적정 비율은 80%. 예. 그럼 그렇게까지 좀 안정 수준까지 가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사실 이거는 경제 성장 정도 예. 그리고 이제 그 디레버리징 속도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경험들을 보면은 그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100%를 상회하였던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보면은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이상이 걸렸고 대체로 15년 내가 걸렸습니다. 예.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미국이나 다른 이제 서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그 가계의 자산에서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실물 자산들은 이제 환급성이 낮고 때문에 단기간에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를 큰 폭으로 축소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그 명목 GDP 증가 범위 이내가 되도록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그 완만하게 가계부채 감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성장세를 감안해서 그 명목 GDP 성장률이 연간 4%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명목 가계부채 증가율이 3%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 한 2039년 경에 저희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DSR 예외 적용을 받는 분들이 좀 늘었어요, 최근에. 예. 특례보금자리론을 예, 맞습니다. 또 있었고 또 최근에는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제 집주인들의 그 상환 예. 할 때 그 DSR을 좀 완화해 주기도 했는데 좀 이 완화 대상을 좀 축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은에서 제시하셨잖아요. 네. DSR 규제에 전세 대출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예. 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그 정책 대안들은 예. 일단 한국은행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견해임을 일단 강조드리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DSR 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은 그 일부 국가에서 학자금 대출 정도를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대출이 이 DSR 한정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늦어진 상황에서 지금 당장 전세 대출을 그 DSR 규제에 포함시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 정책 당국이 DSR 예외 대상을 그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예. 하나씩 이행해 나가면서 연착륙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이유를 다소 길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 그 전세 대출의 수혜 대상 및 한도가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세 시장으로 유입된 신용이 전세 가격의 상승 요인을 작용하였고, 또 전세 매매에 가역한 그 가격 차이를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일어나면서 그 주택 가격의 매매 가격의 그 불안정을 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했을 때에는 지금 단기간 뭐 그 전세 대출 당장 DSR에 포함시킬 수는 없겠지만 예. 점차적으로 이제 포함시키는 동시에 그 전세 보증 대출 수혜 대상 및 한도도 함께 조정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계부채 문제 좀 해소를 위해서 정책적인 대안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보았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 경제 내에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에 공급되도록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을 취급할 요인을 낮춰주고 기업 대출을 취급할 요인을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제도를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가계부문 경기 대응 완충 제도, 그 가계부문 네.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 도입이 있고, 가계부문 경기 대응 예. 완충 자본 예.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예. 그 가계대출을 했을 때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일정 비율을 더 자기 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 스위스에서 도입한 바가 있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그 전체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이 전체 은행의 대출 비중에서 가계대출 차지하는 비중을 감소하고 그 기업이 차지하는 대출 비중이 늘어나는 그 효과가 보고된 바가 있거든요. 예. 그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그 저희가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르게 그 유동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 그 기업 대출 채권의 유동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서 보다 이제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완충 자본 제도 같은 네. 경우는 네. 지금 바로 뭐 우리 적용 가능한 거예요? 현실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5월부터 지금 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도입을 하기로 했고, 그 은행의 위험 가중 자산 1%에 대해서 이제 적립을 이제 의무화하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계 기업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우는 이제 가계 부문에 대해서만 적용함으로써 이제 가계에 집중된 자금을 이제 기업 쪽으로 돌려주는 그런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가계가 과도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영국의 사례와 같이 그 LTV별, 그러니까 담보 인정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 대출 금리를 높게 적용하는 방식을 제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만기일시 상환 방식의 대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수의 가계가 평소에는 이자만 갚다가 만기가 도래하면은 이제 막상 이제 원금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원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만기일시 상환 방식에서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부과해서 상환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원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이제 만기 기간을 늘려줌으로써 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이와 같이 거시 건전성 정책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상당 폭으로 다시 증가한다면 통화 정책을 통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금융 불균형에 대해서 통화 정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경우는 없고, 학계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 논의 중인데 아직 일치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금리 조정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만
통화 정책을 활용할 경우에는 제가 저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가계부채 누징을 억제하고 예. 그리고 자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경기 진폭이 확대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조정과 이 가계대출 간의 그 상관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예. 부분은 사실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 차원에서 예.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 개념에 따르면은 사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이제 저축을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예. 그리고 만약에 대출 있는 가계라면 당연히 대출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유도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원론적인 설명이고 사실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데이터를 입수해서 제가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뭐 물가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법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원론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가계부채 상황, 물가 상황, 네. 또 뭐 다른 주요국들의 금리 상황. 그래서 감안을 사실 하셔서.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그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뭐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을 결정하지만 물가 네, 하나만 네. 보고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계부채를 줄여나가기 위한 이 다양한 정책적인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취약계층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뭐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공급한다든가 그 소액 대출 상품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뭐 이러한 그 취약계층을 위한 그 금융 상품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상이 너무 과도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그 정책의 지원 대상과 목적을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도입했을 때에는 뭐 앞선 연구에서 보고된 바가 있지만은 중소기업 등 이제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지만 그 은행의 그 자본 규제 비용이 늘어나면서 대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가계 부문에 대한 거시 건전성 규제가 기업 대출 금리의 미증 파급 효과를 축소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그런 식의 정책 방안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경태 과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